안녕하세요. 오늘 Decision Transformer Reinforcement Learning via Sequence Modeling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손규진입니다. 이제 저는 지난 1년간 NLP를 계속 공부하면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뭐 코클립 프로젝트라든가 혹은 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프로젝트 등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제가 아는 도메인의 반경, 바운더리들을 좀 넓혀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대표적인 NLP 아키텍처죠. 이게 reinforcement learning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공부함으로써 제 좀 강화 학습에도 한번 발을 걸쳐보고자 해당 논문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디시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하자면,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이제 강화 학습에서 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사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강화 학습에는 이제 온라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의 학습 방법과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학습 방법,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것과 environment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액션을 제공을 하고 그 environment가 그 액션에 대한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다시 에이전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은 이제 에이전트가 좀 자유로운 하이포테시스를 실험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가설 실험 단계를 통해서 이 에이전트는 때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알파고겠죠. 알파고도 이제 다양한 가설, 뭐 이런 액션이 이런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인바이러먼트에서 그거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만약에 그게 뭔가 정의 효과를 불러오는 포지티브 베네핏을 불러오는 거라면 이제 배 학습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학습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온라인 reinforcement learning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와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불리는 건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어떤 데이터셋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reward, state, 그리고 action이 이제 반복되는 타임 스텝별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중, 이 긴 것 중에 일부를 이제 추출해서 이제 에피소드라 부르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의 이제 전제는 오프라인 데이터셋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처럼 이제 온라인에서처럼 뭐 인바이러먼트에 새로운 걸 제공하고 학습하는 그런 뭐 하이포테시스를 검증하고 익스플로어하는 그런 게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뭔가 그 휴먼 퍼포먼스를 뛰어넘는 그런 뭔가 성능을 기대하기는 되게 힘들고요. 그거에 반해서 여기서는 이제 behavior cloning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behavior clon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데이터셋이 보여주는 가장 옵티머한 선택을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픽업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오프라인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러닝에서는 어, 사람을 뛰어넘는 거는 찾을 수는 없지만 사람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거를 이제 오프라인 러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당연히 온라인 러닝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테지만 저는 이거를 꼭 그렇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온라인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긴 하지만 꼭 오프라인이 더 멍청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이 오프라인 policy, 오프라인 reinforcement learning이 이제 NLP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전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NLP에서도 이제 시퀀스 데이터셋이 정해져 있고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데이터셋이 정말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써놓은 영어 에세이 데이터셋이라면 그 모델도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모델도 3살의 어휘력, 뭐 3살의 문장력 이상을 학습할 수는 없겠죠. 근데 NLP에서는 이제 C4라고 불리는 이제 1TB짜리 엄청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단어와 충분한 문장력을 제공해주고 모델한테 그중에서 가장 어, 옵티멀한 언어와 문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보자면 오프라인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충분한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그런 옵티멀한 그런 거를 뽑아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ausal transformer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return과 state 그리고 action이 들어가면은 input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다음 스텝에서의 액션을 주는 그런 형태고요. 이것 역시 평범한 reinforcement learning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cumulative return이 이제 그 cumulative return을 maximize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액션을 레이블로 받게 되고요. 이런 좀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트래디셔널 하지는 않은 방식이지만 이 논문에서 처음 제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reinforcement learning upside down don't predict rewards just map them to actions라는 논문을 보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이블 액션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워드를 레이블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액션 자체를 레이블로 쓰는 그런 형태의 학습 방식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 리턴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은 학습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타임 스텝은 특히 이런 그 온라인 policy, 온라인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타임 스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return도 사실상 발산을 하는데 이 causal transformer 혹은 이 오프라인에서는 이 return을 맥스 리턴 값을 알려줘야지만 학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이 트랜스포머를 쓰는 모든 아키텍처는 똑같은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퀀스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전의 모델들이 충분히 시퀀스 모델링을 하지 못한다라는 질문에서 이제 이 어텐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게 되는데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제가 방금 언급한 걸 보자면 이 cumulative return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스텝에서의 return과 이제 그 이후 모든 스텝에서의 return의 이 감마,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한 게 그 뭐라 해 return to go가 됩니다. 이걸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 디스카운트 팩터가 적용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디스카운트 팩터는 0과 1 사이의 숫자고요. 이 거를 통해서 먼 미래에 있는 혹은 이제 비교적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의 그 리워드의 영향력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스카운트 팩터가 존재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short-term benefit보다 long-term benefit이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는 어썸션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임 스텝이 리밋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임 스텝이 무한대로 사실상 계속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썸을 해버리면 발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무언가를 이제 코에피션트를 곱해서 얘를 발산하는 것을 막아주고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long time scale에 있어서 이거를 분석하는 게 이 시퀀스 모델링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스를 하는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마지막 수, 그 뭐 체크메이트를 하는 그 수에서 가장 큰 리워드가 할당이 되겠죠. 근데 그 수가 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수였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닐 확률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의 경기 그중에서 이세돌이 이긴 제 4국을 예로 들자면 그 이세돌의 그 마지막 수가 이제 계산을 한다면 가장 큰 리워드를 받게 되겠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는 이제 78수잖아요. 그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76수였나요? 뭐 여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긴 타임 스케일에 있어서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 이 메모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타임 스케일에 롱 타임 스케일에서 정보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아래는 recurrent neural network 혹은 뭐 이제 LSTM, long term, long short term 뭐 memory cell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중 이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논문이 이제 이 temporal value transport라는 그 컨셉을 담고 있었던 논문이고 이건 이제 네이처지에 소개됐었던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페이즈 1과 페이즈 2 그리고 페이즈 3로 나눠지게 되는데 페이즈 1에서의 그 액션을 인코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페이즈 2를 지나서 페이즈 3에 있는 리워드까지 이 액션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리워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distractor reward 그러니까 이 long term에 있는 베네핏을 상상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 short term reward들, 이 distractor reward와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리워드, 이 distal reward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인코딩된 값들이 이 디스트랙터 리워드를 방해받지 않고 지나서 이 디지털 리워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컨셉이 temporal value transport이었고요. 여기서는 RNN과 비슷한 컨셉의 메모리 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reward state action, reward state action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서의 액션이 이 타임 스텝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액션이 이 마지막 타임 스텝에서의 리워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과 이것이 관련이 깊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네, 이, 이 뭐죠 이게? 이 액션이 이 메모리 셀에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로 계속 다음 스텝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시퀀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가 뭐 그냥 땡땡땡이 아니라 그냥 바로 연결돼 있는 두 개의 뉴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 액션이 여기까 이 뭐라 해야죠 얘? 이 리워드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액션이 히든 스테이트의 형태로 여기까지 전달이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시퀀스가 더 길어진다면 만약에 여기에 뭐 시퀀스 랭스가 50이다. 뭐 바둑에서는 뭐 78수에서 마지막 수까지 하면 뭐 100수, 200수가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 스텝이 뭐 200개다, 100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액션이 여기까지 전달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절대 전달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뭐 인베딩 다이멘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베딩 다이멘션은 결국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뭐 768차원으로 인베딩이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이 두 번째 셀이 전달받는 이 RSA 세트 하나도 768차원으로 인베딩이 되게 되고요. 이 마지막 셀이 전달받는 이 모든 셀들의 RSA의 합도 768차원의 인베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번째 셀이 전달받는 768차원은 이 각각의 RSA를 잘 이렇게 레턴 스페이스에 프로젝트한 밸류라면 이 마지막 셀이 전달받는 이 모든 이 하나의 인베딩 다이멘션은 데이터 로스가 엄청 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RNN 셀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이용을 하는데 뭐 그런 과정들이 이 초기의 값들은 0에 근사하게, 0에 수렴하게 0에 컨버지 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RNN 혹은 LSTM 등의 구조들이 6타임 스텝 이상으로 그 인코딩된 정보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좀 충분치 않지 않나라는 것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텐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추럴 랭귀지에서도 RNN 안 됐고 뭐 바이다렉셔널 RNN 안 됐고 LSTM 안 되니까 어텐션 하자 이런 식으로 어텐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RNN 안 됐고 LSTM 안 되니까 어텐션 하자식의 러지컬 플로우가 흘러가는 것 같고 이제 왜 어텐션은 이게 되는가 이 문제가 없는가 여기서 말하는 약간 이 망각 문제가 없는가를 설명을 해보자면 물론 어텐션에 대해서 좀 더 어텐션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이 없으시다면 좀 더 찾아보고 오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가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서 거리의 제약 없이 이 막 넘겨주는 절차 없이 뭐 이 마지막 시퀀스가 바로 첫 번째 시퀀스에 어텐드를 할 수 있게 이 뭐 세 번째 시퀀스가 저 미래에 있는 어떤 시퀀스에 바로 어텐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러한 망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텐션이 강화학습에 적용된 사례부터 좀 살펴보자면 2018년에 처음 적용이 되었고요. 이 미스라라는 사람이 A Simple Neural Attentive Meta Learning 이란 논문을 통해서 이제 이 아키텍처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이걸 각각 덴스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뭐 얘네 두 개는 소프트맥스하고 이건 밸류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컨캐티네이션을 하는 이건 레시듀얼 네트워크가 될 것 같고요. 하는 구조의 이제 인코더 블럭을 선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 그러니까 버트와 똑같은 구조죠. 버트랑 똑같은 구조고 이 Stabilizing Transformers for R는 이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 파리소토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인데 이것도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까지는 똑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적용된 이 게이팅 레이어들과 이 포지션 와이즈 MLP, 그러니까 피드포드 네트워크, 그 트랜스포즈가 된 피드포드 네트워크겠죠. 트랜스포즈 피드포드 네트워크.
이 적용이 된 약간 좀 바닐라 트랜스포머와는 다른 그런 모델을 선보이면서 이 결론을 냈습니다. 이 미즈라라는 사람은 어텐션이 RL에 그렇게 쓸모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요. 이 파리소토라는 사람은 어, 바닐라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이런 뭔가 G 트랜스포머 X large, 그러니까 이 게이트 트랜스포머 X large겠네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변형이 모디피케이션이 생긴 다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더라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에서는 바닐라 GPT,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 여기선 안 됐던 것들이 왜 디시전 트랜스포머에서는 되는가? 그러니까 바닐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두 논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는 이제 얘는 완전한 인코더 블록이고요. 그냥 버트니까 그냥 완전한 인코더 모델이죠. 그리고 이 게이트 트랜스포머 엑스 라지도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뭐 이거 셀프 헤드 어텐션이고 그냥 피드 포드 네트워크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것도 완전한 인코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NLP에서의 발전 과정과 비교를 해보면 NLP도 이제 로버타라는 모델 이후로 인코더 온리 모델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5라던가 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현재 소타를 지키고 있는 T5라던가 뭐 페가수스라던가 뭐 한때 소타였던 멀티 DNN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보자면 다들 대부분 뭐 디커플라이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인코더와 뭐 비교적 짧더라도 디코더 모델이 합쳐진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디코더가 이제 말이 디코더지 이제 오토 제너레이티브한 그런 뭔가 생성적인 태스크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NLP에서도 이 생성 태스크를 학습을 하는 게 프리트레인 단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약간 실증적으로 기납적으로 엠피리컬하게 증명이 된 상황이고 아마도 RL에서도 그런 부족한 이 오토 리그레시브한 성격이 그 프리트레인 단에서 학습이 되지 않는 게 그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에서는 GPT의 구조를 가져다 쓰고 이제 GPT는 이 디코더 부분만 띄어간 이제 아키텍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런 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놓은 환경이 좀 뭔가 이 논문의 임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큰 임플리케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간단한 수도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게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보자면 일단 포지셔널 임베딩이 존재합니다. 포지셔널 임베딩, 그러니까 뭐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같은 개념인데 포지셔널 인코딩에 이제 덴스 레이어 통과시키는 뭐 그런 구조일 것 같고요. 이제 타임 스텝을 임베딩 하는 거고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의 임베딩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 거리가 얼마든 간에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하면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에 의해서 거리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임 스텝에서 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합쳐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와 그 액션, 그 리워드가 각각 다른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다 덴스 레이어겠죠. 다 덴스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임베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 포지셔널 임베딩과 더해주고요. 이거를 스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사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스테이트로 주는 상황이다 한 경우에는 이 그냥 덴스 레이어 대신에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대신에 CNN 레이어를 쓴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스택이 되면은 이제 R1, S1, A1 그러니까 reward 1 타임 스텝 1에 대한 reward, 스텝 액션, 타임 스텝 2에 대한 reward, state 액션 이 차례대로 나열이 된 게 좀 K개에 존재하고 그래서 총 시퀀스 랭스는 3K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 시퀀스를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그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고요. 이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히든 스테이트이고 이걸 언스택을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그중에서 액션만 뽑아오게 됩니다. 뽑아온 액션을 이제 predicted action이라고 부르고 이 predicted action을 진짜 액션과 비교를 해서 로스를 구하게 되는데 continuous 한 경우에는 이제 L2 로스, MSE를 쓰게 되고 continuous 하지 않은 경우에는 cross entropy 로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까지 하면은 트레이닝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시퀀스가 뭐 RSA가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RSA하고 RSA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를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어주고 이걸 바탕으로 얘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러닝과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인 게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정말 이것만 봤을 때 이 시퀀스가 나오면 무조건 이 액션을 예측을 하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behavior cloning을 정말 잘할 것이다라는 assumption,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네. 그 모델 아키텍처 자체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여기를 마스킹해서 가려서 이때 한 액션이 무언지 맞히게 하는 혹은 얘네를 뭐 디스인탱글 해서 순서를 맞추게 하는 학습 방식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RL의 도메인에서도 라는 그런 가설 혹은 망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이제 퍼포먼스를 좀 살펴보자면 이제 미디움 엑스퍼트라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아마도 그 D4RL의 아마도가 아니죠. D4RL 데이터셋들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논문의 주장은 이제 본인들의 아키텍처가 웬만한 걸 다 아웃퍼폼 한다라는 게 논문의 주장입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거의 D4RL 데이터셋을 한해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뭐 브락이라든가 베어라든가 CQL 같은 것들을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평균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넘어가서 네, 이 부분을 이제 좀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 이게 뭐 학회에 투고된 논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 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RL을 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받아들일 법한 게, RL은 되게 핸드크래프트된 아키텍처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뭐, 그쵸? 뭐 큐러닝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걸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키텍처를 짜놓은 구조가 많은데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들을 outperform 할 수 있다는 게 신뢰성이 이건 정말 해보지 않는 이상 저도 안 믿기는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그냥 본인들 주장에 따르자면 웬만한 영역에서 소타를 찍는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 이 아키텍처의 임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behavior cloning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앞에 부분에서 뭔가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behavior cloning을 정말 잘할 것 같은 모델이다 라고 저도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오는데 어, D4RL 같은 큰 데이터셋, 좀 비교적 큰 데이터가 풍부한 데이터셋에서도 뭐 average가 56.1이니까 그 percentile behavior cloning이 소타의 56.7인 소타에 비해서도 그렇게 뭐 비교적 낮지 않은,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수준의 behavioral cloning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타리 데이터셋 것처럼 이제 데이터량이 좀 더 작은 경우에는 이 10% BC를 이제 overperform하는 성능을 보여주면서 behavior cloning을 정말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에 이 decision transformer는 정말 완벽한,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운 memorization 머신이 아닌가. 정말 잘 외우고 정말 잘 imitate 하는 그런 머신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임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했던 질문, long term 한 그런 베네핏을 올바르게 잡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 어느 정도의 분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정확히 뭐라 해야 되죠? environment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문을 여는 거에 대한 강화학습 environment입니다. 이 태스크에서는 총 3개의 방이 나오고 이 첫 번째 방에는 키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정말 문의 열쇠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세 번째 방에 문이 있습니다. door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강화학습 모델이 해야 되는 일은 여기서 키를 줍고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long sequence, long time scale에 있는 그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environmen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 분석한 바를 보면 키를 집을 때 강한 어텐션이 주어지고 그리고 문을 열 때 또 한 번 어텐션이 주어지죠.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이 문제, 이 타임 스케일을 이 롱한 긴 타임 스케일을 건너서 어텐션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코딩된 그 스테이트과 액션을 넘겨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참 후에 리워드와 한참 전에 그 스테이트과 액션을 연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논문에 소개되지 않는 내용인데 Is decision transformer the optimal sequence model?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시퀀스 모델링을 하는 RL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소개되는 것들 중에 성능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를 봤을 때도 그 가장 짧은 길, 그러니까 가장 최단 경로를 찾는 태스크에서도 shortest path와 트랜스포머가 거의 일치하죠. 거의 shortest path를 다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거는 랜덤 워크와 되게 대부분 이 무한대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 찾지 못했다라는 뜻인데, 물론 트랜스포머도 어느 정도 찾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냥 랜덤 워크에 비해서는 정말 압도적인, 그리고 굳이 랜덤 워크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다 찾아내는 그 shortest path를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직까지 나온 것 중에선 가장 옵티머한 시퀀스 모델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큐러닝이라던가 그런 TD 베이스의 RL에 비해서는 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어느 정도 길이의 시퀀스를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항상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Recurrent Neural Network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6타임 스텝 이상 보면은 데이터가 손실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정확하지 그 스테이트가 다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어텐션에서는 그 스테이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텐션을 무조건 쓰면은 그 시퀀스 안에선, 제공된 시퀀스 안에선 다 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이만한 시퀀스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퀀스 A가 시퀀스 B고요. 리워드 1과 리워드 2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A라는 스테이트과 이 앞에 B라는 스테이트이 있었고, 이 두 개의 상자는 똑같은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한테 주어지는 시퀀스 길이는 딱 여기에요. A랑 B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너무 길어서 이 시퀀스 스텝이 한 1024가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컴퓨테이셔널 커스트, 그러니까 계산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제곱 곱하기 d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타임 스텝의 제곱 곱하기 이제 모델 그 인베딩 다이멘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t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 컴퓨테이셔널 커스트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늘릴 수가 없고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모델 중에서도 Snet 그 퓨리에 변환을 쓰는 모델이 8096으로 가장 긴 시퀀스 랭스를 갖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뭐 퓨리에 변환은 이제 어텐션을 쓰지 않으니까 그걸 빼고 나서는 4090 4000 네, 4000번대 4000 뭐 몇 개죠? 1028, 2000, 4096인가요? 네, 4096개의 시퀀스 랭스를 가진 뭐 빅버드, 아니다, 페가수스 정도가 가장 긴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8000대를 넘는 시퀀스 랭스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024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24에 지금 3이 곱해져서 들어가잖아요. 1024 곱하기 3의 제곱이겠죠? 그러면은 네, 아마도 4096이 여기에서도 4096에 준하는 어떤 숫자가 가장 맥스 시퀀스가 될 거고, 그 트래젝토리를 잘라서 본다면 1024개가 거의 사실상 맥스일 텐데, 그럼 앞에서 잘리는 이 트렁케이트가 되는 정보들이 있겠죠. 근데 이 딥러닝 모델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퀀스가 들어왔는데 R1 한쪽에서는 R2라는 다른 결과값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게 물론 이 앞에 있었던 A와 B의 영향이지만, 트랜스포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얘도 시퀀스 랭스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막 온라인 러닝을 할 때처럼 뭔가 시퀀스 랭스가 그 무한대까지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 그 만약에 우연찮게 시퀀스가 잘렸는데 그 앞에서 뭔가 이 리워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시퀀스가 잘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트랜스포머가 발견을 했겠지만, 잘리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테고, 이 컴퓨테이셔널 커스트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얘네들이 리워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스테이트들과 액션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지 못하는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가 잠깐 나왔던 빅버드 같이 좀 스파르스 어텐션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스파르스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 컴퓨테이셔널 커스트를 기적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연구가 된다면 이 시퀀스 랭스를 훨씬 늘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이 시퀀스 랭스를 아무리 늘려봤자 온라인 러닝에 비해서는 짧은 시퀀스 랭스고, 왜냐면 걔네는 무한대를 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 옵티머한 모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같이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LP 분야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사실상 완전 독재를 하고 있는, 트랜스포머를 쓰지 않으면 소타에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이 트랜스포머가 독재를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뭔가 좀 포텐셜이 좀 적게 보이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